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진행의 김지연입니다. 지금 미국은 조선업을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은 콕 한국을 집어서 우리와 함께 손잡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우리나라를 찾을 수밖에 없는지 오늘 K조선이 가진 경쟁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MRO 마스카 프로젝트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더 뭔가 잘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최근의 현황들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스가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던 시기는 2025년 여름이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최근까지 그래서 정말 미국에서 한국한테 군함 만들려고 했느냐 거기까지 진행이 된 바는 없지만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미 투자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고 최근에 미국에 가서 그러면 조선업과 관련된 협의 기구를 워싱턴 DC에 만들자라는 것까지 지금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미국에서도 이 조선 관련 액션 플랜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목소리로 처음으로 지금 법적으로 다 묶여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동맹국에서 미국의 배를 먼저 건조를 하는 부분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올해까지 지금 2026년 들어서 좀 조용하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저희 신조 발주한 부분은 없는데 수리나 개조하는 거에 대한 그 발주는 지금까지도 되게 조용조용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제 미국이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전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군함의 노후화도 좀 심하고 그렇다고 지금 신규로 만들어가지고 막 인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MRO를 이렇게 열심히 진행을 한다라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군함에 대한 약간 수명 연장을 조금 다급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조로 발주가 이어지기 이전에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MRO도 예전에는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이쪽에만 수주를 주다가 최근에는 HJ 중공업 쪽에도 수주를 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더 넓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대기업이 아니라 이제 중소 쪽에도 뭔가 물량을 주는 것 같은. 25년 연말쯤에 이제 HJ 중공업과 그리고 SK 오션플랜트라고 하는 이제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조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MSRA라고 해서 저희가 마스터십 리페어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거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수리 개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대기업들이 미 군함의 MRO를 하려고 하는 건 사실 신조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약간 교두보적인 성격이고 큰 그림이네요. 실제로 신조를 잘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수리 개조만 진행하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손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조선소들 같은 경우는 MRO 사업을 좀 꾸준하게 진행하는 거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실제로 대형 조선소들은 신조 시장으로 좀 확장을 하는 거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서로의 수요가 작용을 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MRO 시장이 연간 20조 원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네. 되게 뭔가 어마어마한 숫자처럼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적지 않죠, 당연히.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수익성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건가 보네요. 수익성은 굉장히 좋아요. 저희 MRO, 그러니까 수리 개조 쪽 시장은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익률은 일단 무조건 높습니다. 거의 20, 30%는 보장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저희가 수리 개조를 하는 거 대비 만약에 신조를 하게 되면 매출 사이즈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대형 신조 조선 관련된 업체들이 이 기간을 털어가지고 어쨌든 그 수리를 하면 거기서 원래 신조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그 규모 대비해서는 너무 적게 버니까 이제 대형 조선소들은 원래도 신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조를 하려고 하는 거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죠. 트럼프가 한국을 콕 집어서 MRO 같이 하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의회라든지 이런 규제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군수 지원함부터 차례차례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대형 군함으로까지 올라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뭔가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을 좀 개정하자라는 얘기가 발의가 될 때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 양 당국의 합의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게 초당적으로 발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연중에 발의됐다가 결국 연말이 되어서 또 폐기돼서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이걸 좀 몇 년씩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선택지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RO보다 조금 더 큰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게 또 최근에 뉴스에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그 미국 함정을 만드는 그 모듈을 네. 제작하는 것을 뭐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모듈로 우리가 이제 레고처럼 뭔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블록처럼 만들어서 최종 결국 조립은 최종적인 거기서 졸업은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지만 근데 미국이 지금 조선업에서 업체에서 군함을 만드는 작업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도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미국 안에도. 근데 지금 미국의 그 군함 제조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속도가 느린 상황입니다. 한 202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똑같은 군함을 만약에 만들어라라고 했을 때 걸리는 기간을 비교하면 거의 2배예요. 과거에 막 5년에 걸려서 만들던 건 요즘에 9년씩 걸려서 만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프로젝트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를 하긴 할 건데 궁극적으로 완전 큰 뭐 핵 항공모함 이런 거를 한국에 만들어라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지금 제일 해결되지 않는 이 속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모듈 방식밖에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의 안에 있는 조선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미국의 대형 구담이 만들어지는 데 들어가는 매출을 저희가 조금 빠르게 인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듈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3사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은 어딘 거예요? 일단 국내에서 군함을 그래서 해봤던 업체가 아무래도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제 군함 제조, 국내에 이제 우리 해군에게 만들어서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두 업체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조선소를 또 하나오션이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필리 조선소 자체가 미국 내에서 사실 군함을 만드는 조선소가 아니거든요. 그냥 저희 운반함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고 어차피 아시아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쪽으로 발주를 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조선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점수를 주겠다라는 게 명시가 되지 않는 한 그 부분은 저희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조선도 다시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인 뭔가의 목표는 한국에서 만들지 말고 결국에는 나중에 미국에서 만들어라. 네, 이게 그게 의도가 있지 최종적인 않을까요? 목표인 것으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미국에 가서 보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여건이 잘안 너무 되나요? 들거든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네. 이제 이 조선업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계속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계속 충족시키면서 기술을 쭉 발전시켜야 되는데 일단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안에 되게 유명한 해운사 이름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으시죠? 실제로 외국계로 다 유럽 넘어가서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안에 있는 조선소들이 외부에서 저희 배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찾아오는 손님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도 점점 떨어지고 배를 만들어 본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인력도 계속 줄고 매출이 줄다 보니까 여기에 부품을 제공하는 밸류체인이 싹 죽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살리고는 싶다는 생각은 하긴 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일 거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돼서 지금 그런 와중에 군함이 막 심지어 줄고 있거든요.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100년 동안 가둬놨던 그런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거를 풀고 실질적으로 지금 역량 갖고 있는 데랑 같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조선의 그 능력치를 키울 수 있는 게 우리랑 손을 잡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한국도 선택지가 있지만 일본도 예전에 조선 되게 잘했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조금 더 미국이 무게중심을 갖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과거에 미국이 걸었던 그 길을 조금 따라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후되고. 예, 노후화되고 점점 사이즈가 자꾸 줄고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현재 본인의 몸집이 줄고 있는 데다가 과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잘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요즘에
일본이 시장 점유율이 이제 10%가 안 됩니다. 특히나 26년 돼서는 조금 더 처참해요. 그 전 세계적으로 발주가 아마 한 1, 2, 3, 4월 동안 한 8, 900척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일본이 수주한 선박이 16척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뭐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일본은 벌크선을 좀 잘해요. 그래서 벌크선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제일 무관심 선종 중에 해당이 되거든요. 기술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주로 벌크선들이 원자재, 마른 원자재를 나르는데 그 시장에서 제일 큰 전방 산업이 철강 산업이에요. 근데 철강이 지금 양적으로 막 그 늘어나는 그런 게 없어서 사실 이 선박에다가 프리미엄을 많이 얹어가지고 배를 발주할 수 있는 선주가 별로 없는 선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체적으로 만드는 배 중에 절반이 일본의 선사들이 원하는 배를 만들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크를 거의 한 절반 정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에서 자꾸 줄고 있는데 2024년에 이 전 세계 조선업계의 수주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장이 볼륨이 확 늘어나니까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확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몸집을 키울 때 여기에서 계속 치이는 그런 상황이고 10%를 간신히 지키고 있었던 수주 점유율이 24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10%를 깨고 내려와서 25년에는 심지어 이게 한 5, 6%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고 26년 들어서는 지금 1%대 점유율로밖에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시장이 활발하게 좋아지니까 이 나라는 더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제 생각에는 지금 별로 경쟁 국가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톤수 기준으로 그래서 만들고 있는 양만 비교해 보더라도 일본이랑 한국이랑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이렇게 배제가 되고 또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선택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의 선택지는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되는 건 중국은요. 가격을 낮추는 걸 진짜 잘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 가격을 맞추기는 좀 힘든 건가요? 그래서 저가 물량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다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지금 누가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만드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중국이거든요. 건조 점유율 기준으로 지금 중국이 거의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1등을 유지를 하고 있고 전 세계 배의 절반 만듭니다. 50% 정도 만들고 있고 수주 점유율은 일본이 저렇게 꺼지고 있는 상황이라 요즘에 이제 심할 때는 막 70%씩 한 번씩 찍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고부가 가치에 집중을 하고 저부가 가치는 이제 저들의 세상으로 남겨두자라고 하는 게 한국 조선 업체들의 지금까지의 전략이었었는데 요즘에는 그 수많은 배들 중에 사실 저부가 가치 배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저부가 가치라고 해서 반드시 조선업체에게 이익이 안 남을 거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많이 만들면 오히려 거기에서 박리담회로 저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원가 경쟁력이 인건비라는 그 한계로 인해서 일단 중국이랑 1대1로 똑같이 싸울 수는 없으니 한국 밖에서 원가 구조상으로 조금 싸울 수 있을 법한 그런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선업을 좀 수출하자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대항마를 우리가 키워내는 방식으로 좀 대체를 하겠다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글로벌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조선 업체들의 브랜드 네임으로 수주를 하고 건조는 외국에서 진행하는 방식의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 대처하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잘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싸게 좀 많이 만드는 전략도 이제 같이 투트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국이랑 우리나라의 격차가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몇 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을 이기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경험치가 쌓으면서 중국도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매번 10년의 갭이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거를 30년 전에도 10년의 갭이 있는 것 같다. 20년 전에도 10년의 갭이 있는 것 같다. 10년 전에도 나 어제도 들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 안에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아예 못 따라온다라는 부분은 없는 상황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이 특히나 중국이 좀 제 산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조금 부러운 이유는 단일 국가 기준으로 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자체적으로 실제로 본인들이 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업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중국이 내부적으로 조선업체들을 매개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발주를 해줄 수 있는 역량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는 따라올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중국이 아닌데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가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도 조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는 한국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포지셔닝을 계속 가져가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활용해서 계속 그 갭을 유지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확실하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장비 같은 것도 수출 못하게 하고 뭐 중국 거 못 쓰게 하고 이런 확실한 뭔가 규제가 있는데 혹시 조선 쪽에서도 미국 쪽에서 뭐 중국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미국이 너무 선주의 입장이 아니라서 예, 이 선박 시장에서의 발언권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미국은 오히려 이쪽 시장은 유럽이 되게 큰 손입니다. 불과 2020년 전까지만 해도 단일 국가 기준으로 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는 그리스였었거든요. 저희 왜 그리스 선박왕들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도 굉장히 큰 손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유럽마저도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죠. 내가 화물 운송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굴리고 있는 이 배들이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런 경계를 항상 가져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메리트가 한국 업체에게는 조금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K조선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리스크로 생각을 해야 된다거나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항상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중국은 언제나 저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조선업 자체에 대한 형성이 우리는 70년대에 주로 되기 시작을 했고 중국은 더 후행적으로 그 부분이 형성이 되어서 사실 설비 자체의 레이아웃이나 뭐 이런 인프라는 훨씬 더 최신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사업장으로 더 선진화된 모습을 보이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품으로 항상 갭을 잘 벌려왔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R&D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도 조선 인력 노후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지만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라서 그러긴 하지만 인력에 대한 연속성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제일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고민 사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 쪽도 인력이 젊어야 좋은 거죠? 아니면은 더 예, 노하우가 맞습니다. 많은 그래서 나이 지금 있으신 분들이 좋은 거예요? 60대, 그러니까 거의 40대는 신생아라고 얘기를 네. 하시고요. 60대가 거의 청년 취급을 받고 있어서 이제 당연히 젊으면 좋을 텐데 그나마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조금 긍정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우리나라에 조선공학과가 있잖아요. 근데 조선공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조선업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진로를 방향을 잡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라고 해서 또 이 R&D 인력들도 잘 키워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또 책이 네. 나온다는 소식을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제가 6월 2일에 이제 출간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조선업을 다루신 경우는 있었는데 주식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조선주에 대한 부분을 다룬 책이 없어서 저희가 책 제목은 반드시 돈이 되는 조선주 투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동안 열심히 혼자 굴러다니면서 모았던 그 지식을 좀 많이 담았으니까 조선주 투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드시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2부에서는 K조선이 가진 경쟁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